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참, 그 안녕하세요는 항상 좋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경도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런 거를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누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안경은.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오늘 박정선 작가가 그걸 쓰고 찍어서 사진을 하나. 그거 저는 찬성이죠. 저는 상관없어요. 항상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뿔테 안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그란 모양. 네. 이죠. 그리고 이 안경은 특이한 게 커팅면이 그냥 거칠게 남아 있어요. 그게 좀 전 마음에 들었어요. 들었군요. 예. 그러니까 좀 클래식하죠. 예전 느낌이 들잖아요. 왜? 대신 좀 무거워요.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근데 뭐 콧날이 콧등이 있으시니까. 예, 제가 코받침 있는 안경을 좀 싫어하거든요. 왜요? 안경하고 얼굴이 겉도는 느낌이 들어서요. 예. 그건 뭐지? 그 뿔테구나. 지금 쓰신 게 성시경 씨도 없는 걸 쓰신 거죠. 네네네. 예. 그렇죠. 그런 거 끼다가 한번 맞으면 코받침 있고, 뭐 농구공으로 맞건 뭐 부딪히든 이렇게 찌그러져서 그거 항상 맞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저는 안 맞아봤어요. 근데. 아니 뭐 제가 어디 가서 맞고 다녔다는 뜻은 아니고요. 농구죠, 물론 성시경 씨. 그렇죠. 전 심지어 네. 돌다가 부딪혀서 여기 찢어서 여기 꼬맨 자국이 있어요. 진짜 있네, 흉터가. 이건 가수 된 다음이었는데 진짜로 이렇게 피봇이라고 하죠. 공을 잡고 돌다가 도는 것. 그래서 부딪힌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날이 있는 알랭 어쩌고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그거? 네, 그중에 날이 있는 게 있어요. 예. 생각을 잘못했던 거죠. 그럴 땐 차라리 뿔테가 안전한데 딱 찔렀는데 피가 정말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꿰맨 되게 거예요, 깊게 커팅이 됐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다 커가지고 무슨 일이야. 근데 약간 뭐라 그러나 저는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래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발라드를 부르는데 여기 이렇게 눈썹까지 찢어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힙합퍼였으면 그렇죠. 거기 맞춰서 눈썹을 면도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다행히 저는 안경을 끼는 뿐더러 눈과 눈썹 사이에 눈두덩 윗부분이라 가릴 수 있는 딱 티가 안 나는데 진짜 그때 든 순간에 피가 줄줄줄 나는데 가수 더 이상 못하는구나. 흉터가 오래 남을 것 같은 되게 거지. 티나겠구나. 그래서 성형외과를 가서 주말이었어요, 심지어. 네. 꼭 주말에 다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고 있던 의사분이 오셔서 꼼꼼하게 꿰맨다고 했는데도 상처가 좀 남았네요. 네. 하여튼 티가 안 나니까. 네. 얘기가 왜 여기까지 갔죠? 안경 얘기하다가. 예. 자, 영화 얘기를 좀 해야죠. 네, 오늘 영화는 벼랑 끝에 걸린 사나이라는 영화인데요. 벼랑 끝에 걸린 사나이. 예. Swimming with the Sharks. 예, 상어들과 헤엄치기라는 제목인데 이게 어떤 좀 앞에 소개해 주신 대로 못된 가학적인 직장 상사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영화가 94년도인가 그때쯤 나왔던 영화인데 갑자기 이 영화가 최근에 다시 떠오른 게 작년에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 이름 직장 상사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어요. 근데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비슷한 소재를 다룬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좀 부족한 듯하면 같은 소재를 과거에 다뤘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재밌었던 영화가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뭐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때 그 영화에 대해서 좀 더 호평을 했어도 됐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 최근에 배틀쉽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트랜스포머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심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요? 예, 왜 이러면서 괜히 엄한 영화 험담을 하고 있네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 이름 직장 상사를 보면서 생각한 게 이 벼랑 끝에 걸린 사나이인데 말씀드린 대로 다 이렇게 말하자면 지옥에서 온 보스 뭐 이런 캐릭터가 중요한 그 주인공의 적대 세력으로 나오는 영화고요. 그럼 어디로 흘러가나요? 줄거리가 궁금하네요, 일단. 네, 줄거리는 지금 우리가 다루려는 캐릭터인 버디 에커만이라는 케빈 스페이시가 분한 캐릭터가 그 할리우드에서 가장 큰 스튜디오 중에 하나인 키스톤 픽처스라는 영화사의 아마 제작 담당이겠죠. 부사장이에요. 근데 굉장히 권력자인 거죠. 할리우드 주류 영화계에서.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비서가 딴 데로 이직을 하게 돼서 어시스턴트라고 영화에 나오는데 뉴욕에서 방금 LA로 온 그 영화를 좋아하고 청혼의 꿈을 꾸고 있는 그
글 잘 쓰는 LA에 온 이 청년 가이라는 청년을 어시스턴트로 고용을 하게 돼요. 항상 그죠. 그 일을 좋아하고 젊고 꿈에 가득 차 있는 그렇죠. 사람을 괴롭히기가 좋죠. 그러니까 막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렇죠, 같은 영화 그렇죠. 생각하면 네네. 되죠. 네. 근데 이제 와서 첫날이니까 인수인계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전임자가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뭐 결코 넌 뭐 망했다.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뭐 대충 이런 거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이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 뭐 안타까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그러는데 네. 예, 뭐 여러분이 예상하시다시피 그 버디 에커만은 어시스턴트를 뭐 꿈에라도 인격체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존재 이유는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그렇죠. 뭐 가령 펜을 들어보면서 이 펜도 그런 거고 이 파일도 이 존재 이유는 나를 내 용도에 이렇게 봉사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막 던져요. 근데 이런 거 던지면 얘네들이 불평하니? 안 하잖아. 너도 그래야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 매니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네요. 그럼 성시경 씨가 이런 캐릭터군요. 버디 에커만 같은. 근데 정을 너무 많이 줘서 네. 펜이 던지면 다시 날아와서 꽂힙니다. 네, 더 심하게. 매니저님은 와서 부딪히면은 충격량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펜에는 털이 많이 났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반문을 하려고 뭐 어떤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받았을 때 가이가 제 생각에는 그러면 딱 말을 자르면서 그러고 너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넌 뇌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You don't think, you don't have a brain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서 그래놓고 뭔가 또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래요. 넌 뇌가 없니? 그렇죠. 뇌가 없대놓고서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참 어이가 없죠. 근데 뭐 이리하여 이 가이는 점점 자기가 실제로 어떤 시스템 안에 특히 어떤 종류의 보스 밑에 들어왔는지를 깨닫게 되고 환멸을 느끼고 이 노예 같은 생활에 넌덜머리를 내고 그러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곳이야말로 이 유력자 밑에 있는 길이야말로 자기의 꿈을 이루는 출세 지름길이라고 알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텨요. 그리고 어차피 버디 에커만이라는 사람 주변에 맴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있는 거죠. 근데 이 버디를 찾아오는 수많은 영화계 사람 중에 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회사 출신의 그리고 독립한 영화 프로듀서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듀서는 지금 이제 X세대 그때 94년도 영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잃어버린 X세대를 다룬 독립영화 리얼 라이프라는 제목의 시나리오를 들고 오는데 이게 뭐 버디 에커만이 보기에는 너무 내용이 울적하고 어둡고 그렇잖아요. 너무 사실적이고 그렇다는 이유로 거들떠도 안 보면서 그냥 이 여자를 찝쩍거리기만 해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인연으로 가이하고 던이 애인 사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버디한테서 문전박대를 시나리오가 당하고 있는 동안 운 좋게도 이 더 높은 사람이 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영화사 회장이 있는데 이 나이 든 회장이 자기 10대 손자의 불만을 듣는 거예요. 아니 왜 할리우드는 우리를 위한 영화는 안 만들어요. 우리도 우리의 얘기를 영화에서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서 꽂힌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띄우는 바람에 던의 프로젝트가 살아나고 이제 이 버디 에커만한테는 부사장이라고 처음에 제가 소개드렸잖아요. 사장이 있는데 둘이 라이벌 관계인 거예요. 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그래서 라이벌 사장을 눌러버릴 카드로 이 시나리오를 잘 다듬어서 한번 써먹어보자라는 이제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을 밝게 바꾸고 결말을 밝게 바꾸고 뭐 이런 일을 가이한테 다 시키게 되고 그 공은 다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그런 전개가 돼요. 얘기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흥미진진해지지는 않는데 분명 뭐가 또 갈등이 있고 그렇겠죠?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그러면 그 얘기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다나 곡을 갖고 오셨어요. 네, 헝업을 갖고 왔는데요. 네. 이 노래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뭐 그 감정적 관계에서든 어떤 관계에서든 가불이 되게 명백한 관계 있잖아요. 한 사람은 종속적이고 한 사람은 좀 뻗대는 그런 사이의 얘기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갖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마다나의 헝업 듣고 들어옵니다. Time goes by so slow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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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다나의 헝업 함께 들었습니다.
이미지를 좀 보고 싶어서 스마트폰이 있다는 건 검색하고 있었는데 아니 베니치오 델 토로가 이름이 있길래 무슨 역할인지 뒤지고 있었더니 그냥 전임자하고 그냥 끝나는군요. 이따가 제가 장면 설명할 때 한번 베니치오 델 토로 얘기를 더 할게요. 예. 진짜 짐승처럼 생겼어요. 왜요? 저 브래드 피트 닮았다는 의견도 아니,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거칠고 야수 같은 면이 더 도드라진 브래드 피트 같잖아요. 그렇죠. 막 되게 무섭잖아요. 이렇게 얼굴 보면. 그러니까 남성미를 넘어서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컷미 야생 같은 같은 느낌. 예. 자, 일단 영화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재밌는 점은 그렇게 희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착한 호감형이 아니라 장차 이 사람도 가해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가해자의 주니어 같은 느낌으로 묘사한다는 건데 이제 이런 일을 당하면서 사실 자기 본질이나 성격을 지킨다는 게 사실 무리한 요구죠.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가해도 점점 자세가 일하는 자세 삐딱해지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정면으로 항의를 하고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커피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이 길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당한 업무나 굴욕을 받아들이는 이상 그러면 이 자리가 주는 떡고물을 누리는 것도 뭐 당연하지 않겠냐는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밖에 나가면은 이제 부러움을 사잖아요. 또 이런 유력한 사람 옆에 그렇죠.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좋겠니 말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나 힘들어 이런 얘기 안 하고 또 그런 즐기고. 그렇죠. 그런 삶을 부러움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어라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친구가 그 버디에 커만이 잘 쓰는 말 같은 걸 남들 앞에서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경우가 우리도 종종 보죠. 자기가 야단 맞는 말을 딴 사람이 야단칠 때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영화는 사실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갑자기 지금 시작이라 그래서 좀 놀라실 텐데 시간 구조가 조금 복잡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런 식으로 어느 날도 저녁 때 친구들 앞에서 이 친구가 폼 잡고 이렇게 호가호위 하고 있는데 호출기가 울리는 거예요. 그때 호출기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잽싸게 이제 레스토랑 공중전화로 가서 이렇게 전화를 그 버디한테 하는데 별것도 아닌 잘못을 가지고 또 막 욕을 그러면서 다시 너랑 일하는 거 생각해봐야겠어. 내일 아침에 잘라버리겠어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은 이 가이가 버디의 커만의 집에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고 당연히 알겠죠. 온갖 잔심부람을 다 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집에 갖고 있는 권총으로 위협을 해서 린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인가요?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영화 처음이 이렇게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게 시간상으로는 뒷부분인데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나와서 이 영화의 구조는 뭐냐면 현재 시제로 이렇게 얘를 협박하고 묶어놓고 린치하는 장면과 교차 편집으로 첫 출근서부터 1년 동안 얘가 어떻게 변했는가가 계속 교차 편집해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일단 메인은 집에 들어가서 린치를 시작하는 장면부터 옛날로 갔다 왔다 하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it's payback time 이러거든요. 얘가 복수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확장된 야자 타임 같은 거죠. 근데 거기 폭력이 가미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고문은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왜 우리가 사무직 사람들이 페이퍼컷이라는 걸 많이 당하잖아요. 종이에 베는 거. 그걸 고문을 해요. 그래서 페이퍼컷이라고 알아 막 이러면서 아주 날카로운 종이를 갖고서 묶어놓고 이렇게 얼굴에다가 막 고문 얘기하실 때만 그렇게 얼굴이 밝아지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막 행방불명된 영화배우 김혜리 기자님 집에서 발견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아니 혹시 배우가? 신인이었었는데 사라졌는데 밑에서 다녀왔어 이랬는데 막 그리고 밥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게 아니라 그냥 경찰의 수사를 한번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졸다가 솔깃하실 것 같아서 괜히 제가 약간 흥분하는 것 같아요. 혹시 서태지 선배님 닮은 남자가 한 명 잡혀 있는 게 아닐까요? 너도 내가 좋다고 말해봐. 이제 12년이면 말할 때도 되지 않았니? 그러면서. 뭐가 12년? 예를 들어서. 예. 됐어. 오늘도 말 안 해. 꽝 닫고 다 나가고. 근데 성시욱 씨 지금 묘사가 너무 생생해서 혹시 당해보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도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본 것 같아요, 이 영화. 네. 진짜? 네. 맨날 듣다 보면 본 것 같아요. 저희 입으로 넘어갈 건데요. 네. 줄거리를 좀 더 마무리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시간 구조는 그런 식으로 교차 편집으로 평행해서 진행하는 게 되는데, 이제 의아하잖아요. 사실 저 정도의
뭐 나쁜 짓을 할 만한. 그러니까 저 정도의 지청구는 수도 없이 먹었을 거고 그리고 자른다는 말도 한두 번 했을 게 아닐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출구 없는 반격을 하는 것인가. 그러게요. 이제 끝나는 건데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영화가 뒤로 가면서 밝혀지는 부분이 그 공중전화를 하다가 이 삼자통화 기능이라는 게 그렇죠, 여러 가지 있었죠.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삼자통화 기능으로 자기 애인이 자정쯤에 그 사람 집으로 가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애인이랑 바람을 핀 거예요? 바람을 핀다기보다 분명히 자기 가진 힘을 갖고서 뭔가 압력을 넣겠고 자신이랑 애인 관계가 되기 전에 무슨 관계가 있었다는 암시적 그런 뉘앙스의 대화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안 그렇겠어요? 그 정도는 다 짐작할 수 있죠. 그동안 이 상사를 관찰을 해왔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결합을 해서 욱해서 그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나름 밝아오고 그렇죠. 범죄를 아예 저지르거나 아니면은 이미 저질렀지만 더 심한 걸 이 사람의 입을 막으려면 내가 더 심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여기서 사과를 하고 뭐 어떻게 용서를 빌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런 나레이션이 영화 처음에 있거든요. 세상에는 역경을 많이 겪고 사람들이 욕망과 야심과 심지어는 사랑의 힘으로 역경을 극복하는 얘기가 많기도 하다. 근데 미리 말해두지만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말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궁금증이 증폭되는 가운데 저희는 2부에 다시 옵니다. 잠시만요. MBC FM for you. 자, 김일의 영화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벼랑 끝에 걸린 사나이 케빈 스페이시가 주연한 영화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거리 결론을 얘기해 주실 리는 없고요. 네, 이제 인물 얘기로 넘어가서 이 나쁜 상사 캐릭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뭐 말하나 마나 사디스틱한 성격이고요. 남들한테 고통을 줄 때 약간의 쾌감을 느끼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제 힘을 갖게 된 거고요. 근데 왜 이럴까요?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자기의 과거 같은 거를 그 몸이 묶인 상태에서 막 이렇게 주절주절 늘어놓으면서 조금 원인이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밑바닥에는 이번엔 내가 누릴 차례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과거에 군대가 떠오르면서 맞아요. 이게 정확히 내림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렇게 나쁜 상사나 나쁜 조직을 만났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힘이 더 없고 뭐 어떻게 해볼 힘들었을수록. 네. 그러니까 자기도 온갖 잡일 떠맡고 인간적 모욕을 견디면서 몇 년 동안 바닥을 굴러서 이 자리에 왔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내가 누릴 차례가 됐는데 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당장 그 청혼의 꿈만 계속 말하면서 그거를 아무 세금도 내지 않고 당장 얻으려고 하느냐.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자기도 그 일을 겪으면서 이게 정말 어리석은 인생의 낭비고 이런 메커니즘이 참 심리적으로도 병적인 일이라고 나쁘다고 느꼈을 텐데 아까 나쁜 거를 내 대해서 끝내야지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도 어느새 그 조직의 논리에 투항을 해서 내가 그걸 통해서 일을 좀 배웠지라거나 내가 그래서 좀 사람 됐지라면서 자기가 그렇게 증오했던 이 조직의 논리에 투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인간인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괜찮은 애들이 나오죠. 내 대해서 끝내야지.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를 또 잘 보여준 영화가 한국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그렇죠. 영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영화는 혹시 못 보셨으면 다시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으실 것 같고요. 되게 즐겁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많은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어쨌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보면서 재삼 확인한 점은 회사 생활하기 힘들게 만들어주는 직장 상사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조변석계 하는 사람. 일관성이 없는 보스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보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일관성이 있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대비를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아무 일관성이 없으면 그냥 그날 포탄 속으로 뛰어드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일은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좋은 예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커피에 설탕 갖고 와라.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감미료가 있잖아요. 설탕도 보면은. 근데 거기서
하루는 그 빨간 포장지 설탕 가져간 게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짓인 것처럼 막 야단을 치다가 네. 그 다음 날은 또 감쪽같이 파란 설탕 왜 안 가져왔냐 그러는 최악이죠.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내가 대처를 하지. 그러니까 첫날 베네치오 델 토로가 연기한 그 전임자가 해주는 말이 그거예요. 얘가 종잡을 수 없어 하고 너무 당황하니까 가이가 신경 꺼라. 그냥 포기해. 저 변덕 못 이겨. 그러니까 너는 그냥 몽땅 다 준비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보신 분들 그러니까 기억이 나실 텐데요. 거기서도 그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그 폭군 편집장이 그런 식으로 이제 어시스턴트를 대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 예약해라고만 해. 거기가 어딘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거기를 못 맞추면은 엄청나게 야단을 맞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 스커트 가져와. 근데 그 스커트가 뭔지 물어보면은 이렇게 눈꼬리가 싹 올라가는 거죠. 뭐 이런 식의. 근데 적어도 이 미란다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데 나의 메릴 스트립은 편집장은 적어도 자기 철학이 오락가락하진 않았어요. 훨씬 더 훌륭한 보스였죠. 이 케빈 스페이시에 비하면 굳이 비교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요, 근데 차원이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차원이 다르고 어느 정도 비비 맞추기는 어렵지만 멘토로서 충분히 미덕이 있는 그런 상사였어요. 근데 이 케빈 스페이시의 버디 에커만은 그런 미덕은 없는 상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쁜 이 보스의 특징은 잘하면 내공이고 못하면 부하 탓이라고 할까요? 제일 얄미운 스타일이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시나리오를 고쳐 써서 회장한테 보여줄 때 자기가 면박 줬던 이 가이가 했던 코멘트들을 그대로 해요. 이거는 인생에서 기대할 것도 없고, 이러이러한 수사를 그대로 갖다 쓰면서 이런 X세대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은 회장이 막 감탄하는 거죠. 굿잡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참 가증스러운 거예요, 옆에서. 왜냐면 그 얘기를 했을 때 콧방귀를 키던 사람이 그 워딩을 그대로 갖다가 그렇죠. 자기 상사 앞에서 보고를 하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이가 신문을 내게 된 게 이런 거예요. 회장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일부러 나가지 말고 앉아있어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왜 앉아있으라 그러지? 그러고서 전화기 앞에서 이렇게 멀뚱멀뚱 앉아있는데 전화기를 무심코 보고 있는데 내선 불빛이 꺼졌는데 분명히. 맞아. 꺼지고 나서 그래서 자기 어시스턴트가 얼마나 재능이 있고 훌륭한 친구인 줄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빛은 꺼졌으니까 지금 빈 전화기에다 대고 이러고 있는 거고 이거는 자기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내가 널 얼마나 챙겨주고 있는지 봐라. 고마워해라. 하는 식의 제스처인 거죠. 하여튼 이게 참 짜친 캐릭터 연기를 참 잘해내는 것 같아요. 케빈 스페이시는 어떤 아주 디테일한 별로임 부분 있잖아요. 아주 잘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캐릭터가 영화 자체는 그렇게 역대 무슨 영화 뽑으면 뽑힐 영화는 아닌데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사상 최고의 악역 같은 거를 한 100명 뽑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케빈 스페이시 연기를 여러분이 되돌이켜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파충류가 말을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투죠. 부위야? 되게 느물느물이란 의태어 같은 게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악역을 할 때 느낌은 저는 약간 악당이 아니라 악녀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성적인 악역이랄까요? 섬세하게 못된. 그렇죠. 그래서 남이 앞에서 뭘 했을 때 그걸 혀 짧은 소리로 흉내내면서 그대로 흉내내면서 모욕을 주는 거 있잖아요. 약간 뱀처럼 못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약간 여성적인 악함 같은 게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런 점이 재미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보스는 이건 꼭 비단 그 버디 에커만 뿐만 아니라 저도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봤고 이런 나쁜 보스 특징 중에 하나가 괜히 태제를 잘 만들어요. 혼자서 격언을 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첫날 출근을 해서 가이가 이 상사를 만났을 때 나오는 대사인데요. 이 사람이 어느 높은 사람들끼리 회의에 가야 되는데 15분이 늦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 하고 그 전임 비서가 막 다그치니까 새로운 이 신입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잘 들어도 봤지? 자, 내가 없으면 시작 못하는 회의만이 내가 가야 할 회의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도취에.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말인데 이렇게 격언처럼 말하는 거 있죠. 나는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여. 이런 얘기라든가. 꼴 보기 싫은.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표정이 뭐랄까요. 벌레가 말을 하네? 약간 이런 표정? 자기보다 낫고 힘없는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좀 별것 없는데 권위를 많이 내세우는 상사들의 특징이 그런 자기가 경험에서 우러나온 절대 어겨서는 안 될 태제인 것처럼 표 같은 걸 잘 만드는 거죠. 사실 군대도 그렇지 않나요? 군대도 전 잘 모르지만. 문제는 뭐냐면 근데 군대와 이거의 가장 큰 차이는 짬이라는 것은 어떤 네. 특별한 시험을 거쳐서 어떤 능력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권력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면에서 참 더 힘든 건 거죠.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사기를 쳤건 뭐랬건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자기 걸 희생해서 남들은 못하는데 나는 이제를 내가 얻어냈어라는 게 있다면 네. 거기는 가만히 있으면 네. 그냥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오거든요. 그 시간이. 그때 잘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내 대에서 끝내야지 이런 건 잘 안 하죠. 왜냐면 그게 무력감도 있을 거예요. 내 대에서 끝내봤자 또 이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라는 기분이 있지 않을까요? 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없애려고 했었는데 그랬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연락 주세요. 후임들 어떻게 됐는지. 자, 노래 한 곡 듣고 들어옵니다. 네. 비스티 보이즈 노래 보셨어요? 네,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Fight for your right. 너의 권리를 위해 싸워라. 듣고 들어옵니다. 자, 벼랑 끝에 걸린 사나이, 김혜리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네. 기자님은 지금 직장 상사가 있으시죠? 예, 있죠. 예. 사이가 좋으세요? 저희 회사는 사실 일반적인 기업 문화가 아니라서, 그렇긴 해도. 예, 사이가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목소리가 떨리는데. 아니요, 제가 상당히 이렇게 방목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가 나쁠 게 없고, 그리고 그게 없더라도 저희 회사는 원래 모 회사도 그렇고 좀 기존의 회사 문화하고는 좀 달라서요. 선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직책으로 안 부르고 선배님이라고도 안 하고 선배라고 부르거든요. 언론사도 언론사마다 다 달라요. 네네네. 근데 저희 회사는 그런 쪽이어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신의 21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남자 선배한테 형 이러면 저 정말 싫거든요. 학교 때는 남자 선배한테 형이라고 좀 했어요. 마요. 그거는 그때의 문화였어요. 그냥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걸 바꾸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언니라 그러면 너 좋아? 여자분한테. 저희 때는 오빠라 그러면 야단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때는 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자, 예. 우리 뭐 하죠? 예, 그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장면들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기분이 나빠지는 게 어떤 특정인을 험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악역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나쁜 상사를 규정을 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뭔가 이 버디 에커만이라는 인간한테 살아있는 그 진짜 인간은 아니지만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찜찜하긴 하네요. 근데 뭐 만약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 방송을 듣는다면 네. 반성하진 않을걸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네네, 거네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장면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네. 험담을 조금 더 하는 격이 될 텐데, 네. 역시 첫 출근한 날 장면인데, 이 장면 중요한 게, 왜냐면,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하나의 캐릭터를 처음에 영화에서 인트로덕션 하는 장면에 대해서 시나리오 작가도 많이 고심을 하고, 관객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처음 연기하는, 그걸 첫날 촬영 때 찍진 않겠지만, 첫 장면을, 네. 배우한테도 되게 중요한 장면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중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첫날 딱 출근을 해서 어떤 보고를 받냐면, 자기가 막 개봉할 회사 영화의 그 폭발음, 액션 영화인데 폭발음을 좀 더 볼륨을 높여서 믹싱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감독이 저항한다는 거예요. 싫다고. 예, 싫다고. 근데 참 무식한 지시긴 하죠, 그게. 근데 네. 그때 그 감독이랑 전화 통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볼륨을 높여라, 싫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귀에서 피가 나도록 높여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수화기 건너편에서 감독이 계속 싫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그러면은 감독님 좀 더 쉬운 제안을 할게요. 자, 저 따라해보세요. 자, 구두로 드릴까요? 운동화로 드릴까요?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원래 대사로는 구두 종류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로퍼로 드릴까요? 펌프스로 드릴까요? 뭐 이런 건데 영문 왜 이래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럴 거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따라 하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잘 외워두시고요.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부터 신발 장사하셔야 되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영화 그만두셔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고 딱 끊는 거예요. 그냥 딱 끊어버리니까 좀 이따 전화가 오죠. 사운드 믹싱 조정하겠습니다. 근데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약간 소름이 끼쳤던 게 뭐냐면 그 상대방 논의할 때 자기 의견을 그냥 밀어붙인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뭐냐면 그 와중에서도 그런 말장난을 한다는 그렇죠. 게.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깔아뭉개고 모욕감을 줄까를 계산을 해서 그 작은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는 게 말하자면은 그런 일을 희미하게 즐기고 있다는 그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하거든요. 군대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희거든요, 약간 이 눈을 감아봐 앞에 뭐가 보이니 껌껌합니다. 그게 네 미래야. 진짜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구나. 네. 그럼 어떻게 그냥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대답하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폭력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답을 안 하거나 상대 안 하거나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대답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건 거예요. 우리 국방부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방송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즘 선진 병역 문화가 많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이 모든 설명을 다 제치고도 그냥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이 캐릭터는 그냥 심술궂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가이가 뭔가 딴 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무심코 웃고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보고서 케빈 스페이시가 이러거든요. 딱 두 마디 하는데 you are happy. I hate that. 그러거든요. 좋다. 난 네가 기분 좋은 거가 싫어. 그러고 딱 들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그 대사도 잊을 수가 없고요. 근데 연기자라면 이런 캐릭터 진짜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AFI 선정 100대 악역에 올랐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영화 만든 일을 하고 있지만 영화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되게 분명해 보여요. 영화 취향도 굉장히 어떤 영화의 결을 보는 게 아니라 돈 냄새가 난다 안 난다로 판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X세대에 관한 영화에 대해서 페니 마샬 감독 어떠냐고 추천을 해요. 가이가. 그러니까 빅이란 영화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자 감독은 절대 안 돼. 그러면서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생리가 영화 제작에 얼마나 피해를 끼치는지 알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인 거고. 그리고 로버트 알트만 얘기를 하니까 이래요. 로버트 알트만이 아시지만 숏컷이라고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 여러 편을 종합해서 각색한 굉장히 훌륭한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가리키는 말인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페이퍼백 소설 하나 제대로 못 옮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렇게 취향이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죠. 결론은 얘기 안 해주실 거죠? 이 영화 줄거리의 결론이요. 그 비슷한 얘기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가장 무서운 면이 그렇게 집안에서 잡혀서 고문당하고 있을 때 또 기가 안 죽어요. 많이 다치고 막 머리도 잘리고 그렇게 당하면서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케빈 스페이시가 끝까지 큰 소리를 치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출구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거죠. 그렇죠. 도망갈 데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가 던지는 반문 중에 제가 느끼기엔 제일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던 게 이런 거였어요. 잘 생각해봐. 네가 바라는 게 뭐였는지. 너는 계속 지금 인간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삶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너가 무슨 삶이 있었어? 네 삶은 내가 준 거야. 너를 만나기 전에 너한테는 삶이 없었고 그냥 넌 잉크 얼룩 같은 존재였어. 그런 얘기를 참 거죠. 케빈 스페이시가 잘하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너도 좀 더러워도 궁극적으로 나 같은 권력을 원하는 거니까 내 밑에서 참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네가 지금 이러는 거면 지금까지 고생한 걸 다 말아먹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무서운 건 일말의 진실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전곡을 찔린 그동안 그렇게 해온 게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만약에 우리의 주인공이 가이가 아니야 나는 그냥 행복한 삶을 원하고 존중받는 삶을 원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네 밑에 들어온 게 아니었고 내 앞에서 절대 앞으로 그러지 마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주인공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결국은
제2의 버디 에커만이 되고 싶은 욕망이 더 큰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세 사람이 모여 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장면에. 여자. 네, 그랬을 때 사랑을 선택해서 이 여자하고 그냥 소박한 삶을 살고 잘릴 것이냐. 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은 못 한다고 칠 때 아니면은 진짜 이 케빈 스페이시의 말대로 이쯤 하고 반항은 이쯤 하고 그 애인을 버릴 것이냐라는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기억이 나는군요, 결론이. 네. 자, 기자님과 함께 벼랑 끝에 걸린 사나이 함께 했습니다. 제목 참. 자, 케빈 스페이시 연기가 보고 싶으시죠? 네. 기자님의 재주죠. 영화를 보고 싶게 만드는. 그 뭐 영화를 정리를 해주신다면? 뭐 영화에 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많이 드린 것 같고요. 게다가 한 개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 같아서 좀 석연치가 않고요. 네, 이 영화 다시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보스는 어떤 보스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관습적인 의미에서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또 반대로 꼭 너그럽고 편하게 해줘야만 좋은 직장 상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그 계열의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직장에 들어간다면 배우는 측면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고생스럽더라도 저는 중요한 게 비전을 주는 보스가 좋은 것 같아요. 앞을 보여주는. 앞으로 네가 지금 이 일을 했을 때 더 할 수 있는 게 뭐고 더 재밌게 시도해볼 수 있는 게 뭐라는 거를 어렴풋이 영감을 주는 그렇죠. 그런 상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엄격하게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만약 그 상사가 푸시를 주지 않는다면 포기할 것 같은 그런 그렇다고 무리한 일을 시키면 안 되지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무리한 일은 아니지만 그 경계에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발전을 할 수 있게. 예, 그걸 한 번씩 해냄으로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앞에 있을 때 그거를 등을 살짝 밀어줄 수 있는 정도의 엄격함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비전을 주고 그리고 엄격할 때는 엄격하지만 뭔가 잘 해냈을 때 정확하게 칭찬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휘뚜루마뚜루 칭찬 말고요. 수고했어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은 이 기사에서 이 대목은 진짜 좋더라. 라거나 그랬을 때 제 경험상으로는 그때 정말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안에서 따뜻한 게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편집장이 그런 말을 해줬을 때. 진짜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다 사장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널 지켜보고 있어라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겠네요. 들어보니까. 예. 자, 다음 주 영화는? 네, 다음 주는 5월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가 주인공인 영화 하나 골라봤어요. 그래서 푸주간 소년이라는 닐 조단 감독의 영화 속에서 주인공 브래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푸주간 하면 소세지와 맥주가 생각나는 저는. 자, 보내드리면서 사라 브라이트만의 Arrival 이거 고르신 거죠? 네. 예, 요즘 자주 들으시는 곡? 예.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띄워드리고요. 저는 3부에 다시 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십시오.